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이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지난 11월 1일 2020학년도의 학생 대표자 선출을 위한 우리 학교의 후보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예비 후보자가 공식 후보자가 되는 자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후보자 소개, 올바른 선거활동을 위한 선서,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 그리고 선거 세부 부칙에 대한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며 익명투표와 안건투표 방식에 대해 투표한 결과 안건투표가 이번 선거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에 진행되는 2020학년도 선거,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6대 핵심 역량 중 자기주도적 도전 역량 증진을 통한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9학년도 동계 자기설계 도전활동 공모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접수기간은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부터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접수 장소는 본부별관 1층 학생과에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행기간은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9일 일요일까지 동계방학 중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로컬 5개 팀 내외, 글로벌 7개 팀 내외로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휴학생을 제외한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2.75인자, 학생의료 공제회비 납부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교양 백선 지정 도서 독서 감상문 제출자, 취업지원부 면접 프로그램 셀프 면접 이수한 자,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자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채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9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9 서비스 품질 지수 평가에서 우리 전북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며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대학별 재학생과의 1대1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친절성, 신뢰성, 적극 지원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1.5점으로 네 번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급해야 하는 등록금과 비교해 실제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생의 입학 과정부터 진학, 취업까지 지원하는 일명 HS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아시아 대학교육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다양해져가는 국가 지원에 맞춰 학교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확실히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는 만큼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 손가락에 절단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육지를 향해 이륙하다가 사고가 나 응급 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헬기가 추락한 지 나흘 만인 11월 3일, 갑판으로 인양돼 내부를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결국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반면 KBS가 독도 헬기 사고 관련 영상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의 영상 공유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KBS는 독도에서 추락한 헬기의 이륙 후 짧은 영상을 확보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사고 이후 독도 경비대원들이 한 노력은 헛고생이 되는 것이냐, 유가족들의 심정보다 단독 보도가 우선이냐라는 등 많은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며 다른 언론사들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주 5회 평일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설레지만 아프고 씁쓸한 우리의 이야기, 연애의 모든 것이, 화요일 점심에는 문학작품을 소개하여 학우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하는 문학 배면 시체가, 수요일 점심에는 귀로 듣는 드라마, 영화 리뷰 방송 하루 한 잔 여유가, 목요일 점심에는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뉴스를 소개하고 더욱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금요일 점심에는 학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대 캘린더가 방송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점심에 방송하는 뉴스 코멘터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기사들이 작성되는 요즘,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오늘의 주요 기사를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2019년 11월 7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와 숫자들의 그녀의 아침 듣고 오셨습니다. 길고 긴 중간고사가 끝나고 어느새 11월에 접어들었네요. 중간고사 결과는 다들 만족하시나요? 한 달 뒤면 기말고사를 치르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날도 부쩍 추워지고 잠잠하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학우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 세계 돼지 4분의 1 없어질 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로 인해 전 세계 돼지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세계 돼지 개체 수의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경고했다. 마크 시프 세계동물보건기구 회장은 지난달 31일 세계 돼지 개체 수의 급감은 식량 부족뿐 아니라 돼지고기값 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 세계 양돈 농가에 사육하는 돼지의 수는 2017년 기준 약 9억 6천만 마리다. 현재까지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ASF 발병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돼지 수억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지희 기자의 코멘터리 들어보겠습니다. 러블리즈의 카메오입니다. 네, 최근 양돈 논가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이는 ASF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유행하고 있던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ASF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지난 4월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쯤으로 기억합니다. ASF가 어떤 병인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원래 유행하던 풍토병이었습니다.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은 출혈성 열병의 형태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외부 출혈을 일으키며 급사하고 죽고 나면 시체가 피를 많이 흘려 검은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네, 치료제도 백신도 없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돼지 흑사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30개국 이상, 유럽 17개국,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을 포함한 6개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ASF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존재하던 갑축 질병이었다면 갑작스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SF는 항공기와 선박 등을 이용해 사람이 대륙 간 이동하면서 점점 퍼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이미 ASF의 발생을 예견하고 양돈장 돼지에 대해 혈청 예찰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역당국이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2018년 중국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양돈장 돼지에게 혈청 예찰을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감염 매개체인 물렁진드기의 국내 서식 여부, 야생 멧돼지에 대한 혈청 예찰 역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프리카에서만 발병하던 질병이 다른 대륙에서도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대륙들에서 ASF가 발병할 수 있었던 전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염된 돼지 혹은 이를 이용한 생산물의 이동으로 발생했거나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나온 감염된 돼지 생산물이 포함된 음식물을 급여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비행기나 배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을 양돈장 돼지에게 먹인 것이죠. 그렇다면 ASF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것도 비슷한 경로를 통한 것이었을까요? 추측일 뿐이지만 국내의 경우도 비슷하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매체의 이동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질병은 반드시 바이러스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오염 대상 지목 이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해서 원인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에게는 치사율 100%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간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도 매우 높아서 인간 사이에서도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데요. 사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ASF가 더 쉽게 퍼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살처분된 돼지고기가 아까워서 먹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 요리하고 남은 잔반을 동물들이 먹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합니다. 네,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 교수는 ASF의 확산을 빨리 막아야 한다며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소한 차량 동선에 맞물려 있는 돼지들은 선제적으로 폐사시킬 정도로 공격적인 방역을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또한 멧돼지는 이 병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멧돼지에게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ASF가 우리나라에 토착화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9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에서 ASF가 확진되었고 이미 열병이 퍼진 북한에서부터 멧돼지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큰 강원도 지역도 위험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지난 9월 이 총리는 ASF와 관련하여
부실한 방역보다는 과잉 방역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만큼 최대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SF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먼저 돼지고기 값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내 발병 초반에는 이동 제한 조치와 살처분 등으로 경매 물량이 줄어들면서 값이 상승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10월에 들어서는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1kg당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9월 평균인 4,791원보다는 38% 낮은 가격이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양돈 농가의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도 가격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에 있는데요. 농업관측본부는 11월 돼지 도매 가격에 대해 지난해보다 공급량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가격보다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도 주변에 돼지고기를 소비를 꺼리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데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는 못하지만 전염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소비를 주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10월 17일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10월 대비 소비량을 줄였다는 비율이 45.4%였다고 합니다. 이 중 70.3%는 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소비가 얼어붙고 값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최근 ASF가 발병한 지역에서 대규모 돼지 살처분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양동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SF가 5건 발생한 인천 광화군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시 광화군 돼지농장 39곳에서 43,602마리가 지난달 모두 살처분됐고요. 여기에는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용 기니피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이는 인천 지역 전체 돼지수의 88%를 차지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살처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살처분 현장에서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수의사, 또 살처분 작업을 행하는 이들 모두 동물을 효율적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살처분 참여자 26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트라우마를 겪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2011년도에도 구제역으로 가축 살처분에 투입된 추격 직원이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도 있었죠. 정부는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 지침에 트라우마 예방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예방과 치료를 동원한다고 해도 살처분 현장이 가져다 두는 충격을 모두 막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를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듯 살처분으로 발생된 논란이 많이 있죠. 이전에 언급한 살처분 과정이 인간에게 가져오는 트라우마 외에도 살처분 자체에 대한 동물 윤리적 문제, 더 나아가 공장식 축산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여러 동물권 단체들과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꾸준했는데요. 이번 일이 기폭제가 되어 논란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공장식 축산은 생산비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을 비좁은 장소에 모아 기르는 방식이죠. 네, 보통 사육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영양제와 항생제가 들어간 가공 사료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살처분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돼지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키우던 동물이었습니다. 1983년에는 농가 하나에서 평균 6마리의 돼지를 키웠는데요.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규모 공장식 사육이 도입되고 2015년부터는 농가 하나에서 평균 2,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한 번에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을 키우다 보니 한 마리가 병에 걸렸을 경우 다른 동물들에게 병을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좁은 공간에 갇혀서 모두 같은 물과 음식을 먹고 서로의 배설물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해집니다. 이 속에서 병에 걸린 돼지와 그렇지 않은 돼지를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죠. 또 예방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동물들의 수를 합치면 7,5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동물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바이러스의 발생지라고 볼 수 있는 공장식 축사는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009년 수많은 사망자를 낸 신종플루의 원래 이름은 돼지독감입니다. 멕시코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이된 건데요. 이 밖에도 조류독감이나 대장균 등 수많은 병원균이 공장식 축산에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도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 효율적으로 동물들을 관리하고 몸집을 불리기 위해 행하는 학대들,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번 ASF로 다시금 이러한 현실과 마주쳤는데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지난번부터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ASF와 그 확산 경로, 우리나라의 대응, 또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새로운 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크러쉬의 나빠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기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간호사, 승무원, 교사, 당신의 할로윈 복장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들이 유령 분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미국의 축제 할로윈이 지나간 가운데 또다시 특정 직업군 희화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할로윈이 다가오면 일부에서는 특정 직업군을 따라 분장하는 코스튬을 자주 볼 수 있다. 문제는 할로윈 코스튬이 직업 전문성을 무시하거나 특정 직업 근무자를 성적 대상화까지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코스튬 대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직업군은 교사, 간호사, 경찰, 승무원, 수녀 등이 있다. 네, 할로윈 코스튬과 이가 야기하는 문제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기사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프랭크 오션의 슈퍼리치 키즈 듣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이 할로윈이었죠. 올해에도 다양한 코스튬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코스튬에 대한 의지와 그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된 지는 꽤 된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매년 할로윈이 되면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죠. 깊게 파이고 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 실제 간호사들은 쓰지도 않는 십자가 머리띠 같은 것들이 자주 올라오는데요. 맞습니다. 또 경찰이나 승무원 등의 유니폼, 심지어 교복까지도 실제와 다르게 각색해서 많이 입죠.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본다면 상당히 힘 빠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렇게 왜곡된 코스튬과 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몇몇 직업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해당 직업 종사자들은 불쾌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할로윈 코스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간호사분들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활동하기 편한 넉넉한 옷에 긴 바지, 또 흔히 생각하는 십자가가 그려진 모자들도 현실에선 사용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특정 직업을 희화화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한다면 문제가 많을 텐데요. 네, 해당 직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더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 윤리나 프로의식은 모두 무시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쉽게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해당 직업군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는 오해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위의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사회의 왜곡된 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네, 축제라는 핑계로 특정 직업군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할로윈 분장으로 야기되었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로윈 분장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네, 할로윈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미국 유명 앵커인 맥인 켈리는 할로윈 분장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실언을 하고 NBC를 떠났는데요. 정치적 올바름이 지나치게 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백인이 블랙페이스를 하면 문제가 된다. 자신이 어릴 적에는 괜찮았다라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블랙페이스는 노예제도가 남아있던 19세기에 백인 배우가 흑인 연기를 하면서 흑인의 신체적 특징을 과장하여 분장한 것에서 나온 말이죠.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서구에서는 이러한 분장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네, 조롱의 성격이 아무래도 강하고요. 인종차별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축구 선수 하피냐 역시 할로윈 분장으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아랍 전통 의상인 칸두라를 입고 주의라고 쓰인 나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동 사람들의 테러를 떠오르게 하죠. 네, 할로윈 분장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차별적 문제들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한 희화화와 성적 대상화, 인종차별적 의미를 내포한 분장들. 그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제는커녕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가 주로 형성되었죠. 때문에 이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자신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문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코멘터리 김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7일) 오늘의 뉴스 코멘터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희, 연출의 도은서, 기술의 조민주, 진행의 김지희, 그리고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챈슬러의 엔젤입니다. 전북대학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기적의 소재라 불리던 플라스틱. 캠퍼스를 거닐다 보면 우리가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소재라는 명성답게 플라스틱은 약 100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 세계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들, 태평양 한가운데의 쓰레기섬, 제대로 분리수거한 플라스틱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들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지구를 위해, 내 가족들과 나 자신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겠죠? 전대인, 플라스틱 쓰지 마.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일회용 컵과 빨대 대신 텀블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개인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바람이 되도록 전북대인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1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